주제 통합 3번. 전통적인 신용 중개와 그림자 금융 수업 시작해 볼게. 이 질문 좀 복잡하고 어렵지? 내용을 좀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읽어 볼게. 첫 번째 문단 볼게.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하고 시작했어. 전통적인 신용 중개가 나왔는데 이제 이건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곳이 전통적인 신용 중개래. 읽어보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받은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어서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 첫 번째 문장 바로 잘 이해됐니?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제 은행은 전통적인 신용 중개 방법에 속하는데,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다라고 했으니까, 예금자라고 내가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이제 고객이 돈이 있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지. 은행에게 돈을 입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금을 하는 거지. 예금을 하는 거고, 은행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돈이 생겼지? 그럼 그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이제 기능을 하잖아. 대출자에게 대출자라고 내가 말을 써볼게. 대출자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 얘네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어떤 고객, 예금자에게서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출자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대. 은행이 이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 수익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장 읽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두 개를 지금 비교했거든. 대출하고 예금 중에서 만기가 뭐가 길어? 대출이 더 길다라는 거야.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예금이 단기였지. 그리고 대출이 장기였지.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매칭을 한번 해보면 장기 금리, 단기 금리를 어떻게 매칭해야 되냐면 요 대출 있지. 대출이 장기로 만기가 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장기겠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기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을 매칭시키면 돼. 예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가 되는 거고 대출은 이제 장기가 되는 건데 장기 금리를 좀 더 높게 책정한다라는 거지. 장기 금리를.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었지? 음,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단기 금리랑 이제 장기 금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대출 채권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나왔거든. 대출 채권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이제 대출 채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대출 채권. 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대. 이 대출한 사람에게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야, 원금과 이자겠지? 원금과 이자를 우리에게 반환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대출 채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거 이해되니? 여기 보면은 이 돈을 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어, 좀 작게 가보자. 예금자가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어. 100만 원을 입금하고서는 이 예금을 하면 이제 돈을 맡겼으니까 그에 대한 그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자율을 뭐 4%라고 했어.
그러면은 은행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금자에게 4%를 줘야 되는데 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 100만 원을 똑같이 대출해줘도 이건 좀 장기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야 6% 우리한테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얘네한테는 4%만 주면 되는 건데 이 대출자에게는 6%를 받는 거지? 그럼 뭐가 생겨? 은행 입장에서는 요 장기, 단기 금리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 금리 차이. 요 금리 차이를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은행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은행의 자금 중개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 중개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금자, 내가 그래서 지금 예금자라는 말을 쓴 거거든. 예금자, 그 다음에 은행,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서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1문단은 이해를 잘해. 2문단 가볼게. 2문단이 좀 어려운 것 같네. 그림자 금융은 하면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통점이네. 그림자 금융과 은행은 신용중개 기능을 한다. 즉 쉽게 말하면은 돈을 빌려준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서도 공통점, 공통점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서 은행은 아니야.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서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대. 이게 차이점이야. 그럼 얘들아, 요걸 보면은 은행은 건전성 규제,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같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바로 파악이 되지.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들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대. 됐어. 일단은 됐니? 그러면서 조금 더 얘기해주고 있어. 여기에는 이 그림자 금융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림자 금융의 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우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에서도 돈을 빌려줘, 얘들아. 그런 거 잘 모르지. 아니. 어, 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같은 곳에서 이제 신용중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빌려주는 그런 중개 기능을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자 금융 이거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줬고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은행과 공통점, 은행과 차이점, 그 다음에 그냥 요런 그림자 금융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 봐봐.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이렇게 얘기했어. 요거 앞에서 얘기한 거야. 은행은 무엇이 그 돈의 원천이 되냐면 재원이 되냐면 고객이 한 예금 요거 예금자가 이렇게 돈을 맡기는 요거 있지. 요걸 토대로 요 1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림자 금융은 잘 볼게.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다 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볼게. 은행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림자 금융은 먼저 대출을 실행해. 대출을 해. 그리고 대출 채권을 받지. 대출 채권은 우리 1문단에서 나와 있었어. 원리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시장에 팔아. 그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그걸 누가 사면 그게 재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 그런 면에서. 좀 적어보고 할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여기 지금 은행이랑 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그림자 금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대출을 실행해.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거든. 대출을 실행해. 대출을 실행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러면은 이 대출자에게 받은 대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대출을 실행했으니까 대출 채권이 이렇게 생겨. 그치? 대출을 실행해서 대출 채권이 생기는 그것을 시장에 매각해. 누군가에게 대출 채권을 매각해. 대출 채권을 판다라는 얘기지.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여기 봐봐. 그림에서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 이렇게 1번, 2번이라면 그림자 금융은 대출 먼저 실행을 해. 그래서 대출 채권을 받았어. 이 대출 채권 자체를 누군가에게 매각해서 이걸 팔잖아? 그럼 돈이 생기잖아? 그럼 그 돈이 그림자 금융에게 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아직 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려울 거야. 조금 더 그 다음 문장을 가볼게.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여기 볼게. 이 대출 채권을 매각해 팔았어. 그러면 누군가 이 대출 채권을 사겠지. 매입하겠지. 이 매입하는 주체가 누구냐? 콘딧이라고 한대. 콘딧에게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 즉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좀 더 볼게. 콘딧이라는 건 뭐냐면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 한마디로 그냥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에서 콘딧이라는 말을 붙였대. 콘딧은 그러면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 대출 채권 얘를 매입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대출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 콘딧 자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자 봐봐 콘딧이 하는 것 콘딧은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주체는 콘딧이야. 됐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주체는 누구야? 라고 하면 그림자 금융이고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 콘딧.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출 채권을 매입해. 그러려면 콘딧은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얘가 또 무엇을 하냐면은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한대. 단기 금융 상품. 을 발행해. 얘도 무언가를 판다라는 거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겠지?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또다시 볼게. 이것을 매입하는 자금은 이것 단기 금융 상품이야. 단기 금융 상품을 사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즉 한마디로 이 단기 금융 상품은 투자자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정리할까? 이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잖아. 그럼 이것을 사는 주체는 누가 된다고? 이걸 누가 사요? 라고 하면은 투자자, 펀드 등의 맡긴 투자자들의 돈. 해서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이 단기 금융 상품을 사. 그러면은 콘딧에게 돈이 들어가겠지? 그 돈으로 이 콘딧은 대출 채권을 사. 그러면은 그 돈이 또 그림자 금융에게 들어가겠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순서가. 이해됐니? 그럼 봐봐, 조금 더 볼게.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투자자가 이 콘딧을 콘딧이 발행한 단기 금융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얘들아 이 콘딧이 발행한 어음 있잖아.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단기 금융 상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콘딧이 발행하는 것은 요 단기 금융 상품이니까.
알겠지? 이렇게 문맥상 단기금융상품과 어음을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럼 이 어음을 누군가 보증해줘야 투자자들이 살 수 있어. 믿고 사야 되잖아. 그러면 이 기능은 누가 하냐면 주로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 보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이것의 보증은 누가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안전하다라는 보증은 이제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조금 더 보면은 이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 다시 콘딧 얘기로 들어가거든.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콘딧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 얘들아,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니?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 요게 그 그림자 금융에서 이렇게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출 채권이야. 그거를 묶어. 하나가 아닌가 봐. 그런 걸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 여기 신종증권 있지. 신종증권. 신종증권. 내가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신종증권. 이 신종증권을 발행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했어? 콘딧이지, 콘딧. 콘딧.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요게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신종증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신종증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하니까 이것의 차이가 뭔지, 이게 똑같은 말인지 뭐 다른 말인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봤을 때 콘딧이 발행하는 것에 그 무엇을 발행하는지를 찾으면 돼서 내가 여기 표시해줬지. 콘딧은 단기금융 상품을 발행한다.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하고 하나 더 콘딧이 신종증권을 발행한다. 이것을 투자자에게 판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계속 읽어볼까?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자기가 여기 받은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대출 채권. 요거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파는 거지. 어떻게 팔아? 만기가 짧은 단기증권으로 만들어서 이 단기증권이 뭔데? 신종증권하고 또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겠지.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그런 걸 뭐라고 해? 증권화라고 얘기한대. 시장에 내다 파는 증권화를 통해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사슬을 만들게 되므로 신용중개,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이해됐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볼게. 그림자금융은 어떤 식으로 신용중개를 하느냐. 먼저 대출을 실행을 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주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사람이든 뭐 회사든 어떤 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채권을 받는 거지. 대출 채권. 돈을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을 나에게 내라라는 대출 채권을 받아. 그럼 이 대출 채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팔아. 누군가에게 팔아. 누구에게? 콘딧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해도 될 거야. 콘딧이라는 어떤 그 집단에게. 콘딧에게 팔아. 알겠지? 팔아. 그런데 이 콘딧은 이 대출 채권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산다는 거야. 대출 채권을 이것저것 여러 개라고 아까 나왔었지? 여러 개.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을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한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 이러이러이러한 대출 채권을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미 산 건가? 샀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기가 산 대출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단기 금융 상품으로
발행해. 즉 새로운 신종증권을 만들어. 이걸 또 뭐라고도 얘기했었다고? 어음 같은 걸로 만들어. 다 똑같은 얘기였지? 만들어서 이걸 팔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거지. 알겠어? 팔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 줄 알겠니? 결국에는 돈이 흘러간 게, 지금 그림자 금융에서 얘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대출채권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콘딧에게 이 대출채권을 매각해버린 거거든? 그럼 콘딧은 그림자 금융에게 이렇게 돈을 준 걸 거 아니야? 자기가 요 대출채권을 샀으니까. 그치?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대출 채권들을 가지고 신종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았어. 팔면 콘딧은 투자자에게 또 돈을 받았겠지. 그치? 돈을 받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림자금융도 돈을 받았고, 펀디도 돈을 받았고, 이 투자자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야? 투자자에게 대출 채권이 남은 거니까, 그치? 이 대출 채권에 대해서 이 처음에 요 사람 있지, 요 대출 받은 사람, 대출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 되는, 받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받으면 되는 거겠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해되니? 그럼 이 투자자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야지 이 채권이 의미가 있는 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딱 봐도 복잡하지? 그래서 은행은 비교적 단순한데 여기 그림자 금융은 이제 좀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보증은 뭐 은행이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조금 더 볼게. 3문단. 그럼 문제는 이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가? 요거 신종증권이 과연 믿을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다. 요거 있지, 요게 최초야.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정말 잘 갚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가로 이어진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대출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아. 누구야? 이 대출 받은 사람? 요 최초에 대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원리금을 못 갚아. 돈을 못 줘. 그럼 이 대출 채권은 불량해져.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당연히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볼래? 이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 누구한테 대출을 해준 건지, 누가 대출을 받은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치? 투자자 입장에선 요 신종증권을 산 거기 때문에 누구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출채권이 신종증권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당연히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그렇다면 이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이 위험한 이 대출 채권을 누가 살 것인가, 어떤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도를 보강해야 돼. 이거 믿을만해라는 것을 보강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트렌칭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신종증권의 신용 구조를 변경했대. 얘들아 여기 잘 보는 게 신용 구조를 변경했다라는 말을 좀 잘 봐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트렌칭이라는 게 뭐냐?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 한마디로 신용도별로 조각 내서 따로따로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조각을 신종증권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잖아? 나눴어. 그랬을 때 이 다수의 대출들이 갑자기 한 번에 망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각을 내자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는 부도가 날 수 있어도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 콘디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그 신종 증권들이 있었지. 신종 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얘는 신용등급이 높은 거래. 신용등급이 낮은 하위 트렌치로 나눈 다음에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은 하위 트렌치로 다 이렇게 집중시켰어. 그러면 누가 안전해? 상위 트렌치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만약에 A하고 B가 상위 트렌치고 여기가 하위 트렌치면은 위험도를 여기에 다 몰아주기를 한 거야. 그럼 그 위험도는 여기 위험도가 이렇게 몰아주기가 됐으니까 얘는 좀 더 안전한 신종증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상위 트렌치라도 보호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증권화를 통해서 총 위험 자체는 줄일 수 없지만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 이 신종증권이 위험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도대체 이 최초 대출이 얼마나 건전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갚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위험 자체는 못 줄여. 위험은 못 줄이지만 그냥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키는 위험 구조를 변경한 거야. 이게 아까 요 신용 구조를 변경한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위험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 쪽에 집중시키고 상위 트렌치를 안전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서 여기를 비싸게 팔고 그렇다면 하위 트렌치는 조금 더 싸게 파는 거겠지. 그러면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딱 발생해버렸어. 그럼 하위 트렌치를 산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되고 이후 부도가 막 계속 이어져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더 이상 이제 이 손해를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니까 상위 트렌치는 조금 안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어, 요거를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 요약 한번 다시 해볼래? 너희도 한번 이게 잘 그려지나 봐봐. 이 신종증권의 신뢰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이 신종증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신종증권의 신뢰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달린 거냐면 이 그림자 금융이 최초 실행한 대출, 최초 대출이 얼마나 튼튼한가, 이것이 얼마나 건전한가에 따라서 달렸다. 건전성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지금 문단을 시작하고 있거든. 그러면 너희 요게 생각이 나야 돼. 이 그림자 금융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 돈을 마련하는지. 너희 요거 한번 그려볼래? 같이. 그림자 금융이 요 최초 대출자, 요 최초 대출이라는 게 요 최초 대출,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혹은 기업에게 뭐 대출을 해줘? 대출을 해주고 뭐를 받는다고 했지? 대출 채권, 대출 채권을 받아. 이렇게, 그치? 기억 좀 해보라고 같이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대출 채권을 그림자금융이 매입해서 누구에게 판다고 했지? 콘빗에게 판다고 했지. 콘빗, 간 게 뭔지 생각해야 돼. 대출 채권이 콘빗에게 갔어. 콘빗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 대출 채권들, 이것들을 모아서 신종증권으로 만든다고 했지. 신종증권을 누구에게 팔아? 투자자에게 파는 거지. 투자자에게. 이것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런 대출 채권들을 모아서 신종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투자자가 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는 결국에는 여기 최초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신종증권에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신종증권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야. 무엇으로? 트렌칭이라는 기법으로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 이 트렌칭이라는 것은 이 신종증권을 이제 조각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신종증권을 이렇게 가져와 볼까? 얘를 이렇게 나눠. 상위 트렌치, 그 다음에 하위 트렌치로 나눠서 조각을 내가지고 뭐 더 여러 개로 이렇게 내겠지. 그래서 상위 트렌치를 좀 보호해주고 대신 얘를 조금 가격을 높게 받고 하위 트렌치는 좀 위험이 더 집중되게 만든 거지. 이렇게 얘는 조금 더 가격은 낮겠지. 그래서 만약에 요 신종증권, 요게 대출이 좀 건전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이 사람이 잘 못 갚아, 돈을 잘 못 내. 그랬을 때 누구부터 이
위험을 받도록 이 하위 트렌치 쪽부터 이 부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 못 막으면은 그 피해가 그제서야 상위 트렌치로 가게끔 구조를 변경한 거야. 구조.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뭘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걸로 적어볼까? 신종증권의 신용 구조를 변경했다. 신용 구조를 변경한 거. 유의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총 위험성 자체는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줄었어. 총 위험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눈속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신용구조를 이렇게 변경해 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위 트렌치 쪽을 사면 조금 더 안전하잖아? 하지만은 하위 트렌치 산 사람은 이 상위 트렌치의 위험까지 얘가 떠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위험의 총량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됐어? 요게 너희가 딱 스스로 그려질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이 지문이 이해가 된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볼게.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개니까 이제 A하고 B 대출 채권 두 개가 있고 둘 다 1년 후에 1억 원씩 받게끔 되어 있고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날 확률은 10%, 부도날 확률은 10%로 똑같고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영향을 안 받아.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되면은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 없어. 이제 두 개 대출 채권은 묶었어. 이게 신종증권 발행할 때 여러 개 대출 채권 묶어서 한다 그랬지? 누가? 콘디시. 이것을 묶어서 이것을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에 상위 트렌치랑 하위 트렌치로 구조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네. 볼까? 이때 상위 트렌치, 조금 안전한 쪽, 여기에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을 이 말을 다시 하면 회수 확률은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히 받는데 동시에. 그래서 그럼 만약에 두 채권이 동시에 부도날 확률은 0.1 곱하기 0.1, 즉 1%. 동시니까. 동시니까. 너희 나보다 확률을 잘하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1%니까 회수 확률은 99%가 됐대. 상위 트렌치의 회수 확률은 9%가 돼. 이유가 뭐예요? 동시에 부도가 안 나면 되기 때문에 동시성을 따져서 확률을 계산해 주니까 얘는 상당히 좀 안전적인, 안정성이 있는 그런 채권이 되는 거지. 반면 하위 트렌치 세모로 한번 구분해 볼게.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므로 좀 다르지. 상위 트렌치랑 하위 트렌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하위 트렌치 쪽은 그냥 각각에서 부도가 안 나야 돼.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면 A가 부도날 확률, 부도나지 않을 확률 0.9, B가 부도나지 않을 확률 0.9 곱하면 0.81, 즉 81%가 된대. 그래서 이게 달라. 하위 트렌치는 각각에서 부도가 안 나 81%. 얘는 상위 트렌치는 99%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그러면 회수 확률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그냥 개별 대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1억 원을 받을 확률은 90%였어. 왜냐면은 아까 이 A하고 B, 이 대출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10%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트렌치로 묶지 않고, 이 트렌칭이라는 이 어떤 구조를 쓰지 않고 그냥 각각으로 본다면 90%밖에 안 됐지만 이 트렌칭이라는 기법을 딱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회수 확률 올라가 버려. 안전해지는 거야. 반면 하위 트렌치는 원래 90%야. 그냥 각각 사면 90%야. 근데 아까 뭐였어? 81%로 떨어져.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원래 90%였던 것이 상위 트렌치 쪽에는 9%가 올라간 거고 여기 하위 트렌치 쪽에는 9%가 떨어진 게 되는 거야. 즉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올라간 확률이 여기 하위 트렌치에서 떨어진 확률을 이렇게 그냥 얘한테 몰아주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이 상위 트렌치로 그냥 이전된 것뿐이야. 알겠지? 없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화폐 시간가치 그냥 무시한 다음에 상위 트렌치 가격을 보면은 0.99억이 되고 하위 트렌치 가격은 0.81억 원에 거래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이렇게 높게 부담하고 낮게 부담함으로 인해서 이 확률을 그대로 얘는 회수 확률이 높게 가져가고 회수 확률이 좀 낮게 위험성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이 신용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을 제공해 이게 어떤 건데? 상위 트렌칭 여기도 있어. 요거는 99% 회수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99%만 있는 건 아니었지? 아까 81%짜리도 있었는데 이게 쪼갠 거였지.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 사람들의 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내는 기법으로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거지. 여기는 이해될까? 요거 이해되면 사실 이제 다 된 거거든? 마지막 문단 봐봐. 그림자 금융이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중개 기능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자 금융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해. 사람들의 돈을 많이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금융 산업의 발전, 혁신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어. 도입 초기에는 아, 좋아 이렇게 평가받았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 금융의 이 금융 기법은 여기 또 나오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야. 그냥 위험 구조를 변경한 거야. 계속 나오지. 중요하다는 얘기야. 총량은 그대로인데 그냥 구조를 변경해. 그래서 개별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위험 부담 수준을 단순 조정하는 거였어. 아까 그 얘기 나왔었지. 원래는 이제 90%가 회수 확률이야. 회수 확률이 90%인데 이 90% 회수 확률 다시 얘기하면 부도날 확률이 10%. 요게 이제 10%나 부도날 확률이 있다고? 안 되겠어. 이건 사기가 좀 어렵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트렌칭 기법으로 하면은 이걸 쪼갤 수가 있는 거야. 아까처럼 상위 트렌치에 있는 건 99%, 하위 트렌치 81% 이렇게 나눠서 파니까 누군가는 99%나 회수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안 샀던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81%밖에 회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싸니까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또 이걸 사기도 하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야. 낚이면 안 돼. 위험 총량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여기 99% 봐봐. 위험 총량이 줄어든 것 같아. 이렇게 인식되면서 신종증권 발행 규모가 엄청 지속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위험, 총 위험은 그냥 증가하는 역설이 됐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 신종증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위험의 양 자체는 그대로거든. 음. 위험 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계속 발행되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이 위험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잘못 이게 불황기가 된다거나 이게 갑자기 확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이 파산된 거야.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금융 위기의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이 그림자 금융 위험하다. 이 재평가해야 된다.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후부터는 그림자 금융을 다시 좀 생각해보고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평가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림자 금융에 대한 평가. 요 이해됐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요 1문단은 너희가 잘 이해했을 것 같고, 이 2문단이랑 3문단 있지. 2문단, 3문단을 이렇게 구조화, 그림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너희가 요걸 스스로 안 보고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될 정도로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 지문이 좀 이해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그 연습을 좀 여러 번 해줘.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될 수 있거든. 한 세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세 번, 최소 세 번 이상 읽으라는 얘기야.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렇게 해보면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문제 한번 볼까? 1번 문제,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볼까? 1번,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 얘들아 잘 볼까? 콘딧은 무엇을 매입한대?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 일단 요것만 볼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좀 볼까? 콘딧이 단기 금융 상품을 산다. 틀리지. 틀리지. 얘들아 콘딧이 사는 건 뭐였어? 콘딧이 매입하는 거. 대출채권이었지. 대출채권. 그치? 대출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치? 대출채권을 매입해서 이 대출채권을 뭐로 만들었어? 단기 금융 상품으로 만들었지. 단기 금융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어? 신종증권이라고 얘기했지. 신종증권. 똑같은 얘기야. 신종증권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아? 이것을 투자자에게 팔았지. 이렇게 돼야 해. 어. 근데 이상하게 써놓은 거지. 여기 볼까?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이 말도 그럼 이상한 게 되는 거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이 말도 여기서 맞지 않게 되는 거야?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자가 산다. 이렇게 말해야 1번 선택지가 맞는 걸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 2, 3, 4 확인해 볼까? 그림자 금융에서 은행은 콘딧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도 보강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거 아까 기억나니? 요거 이문단에 있었거든. 음. 도대체 그러면은 요 콘딧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도 보강, 요 신종증권 요거 있잖아. 요 신종증권의 신용도를 누가? 요 단기금융상품 신종증권의 신용도를 누가 보증해주냐?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고 이 문단이 나와 있고 그림자 금융은 3번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신종증권으로 만들어 시장에 판다. 완전 맞고 4번 신종증권은 트렌칭 기법을 통해서 상위 트렌치 원리금 회수 확률이 하위 트렌치보다 높아지게 한다. 맞지? 5번 신종증권은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맞지? 대출채권이 있어야 신종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신종증권 자체가 가지는 위험의 총량은 증권화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한마디로 신종증권의 위험의 총량은 그대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증권화는 무슨 얘기야? 대출채권으로 만드는 것. 아니야. 나 지금 말 되게 잘못했어. 신종증권으로 만드는 것. 얘들아 미안해. 신종증권으로 만드는 거야. 대출 채권들을 모아서 신종 증권으로 만드는 게 증권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위험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니? 여기가 다 매끄럽게 된다면 지문 잘 이해한 거야. 2번 해볼게. 2번 문제가 뭐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보기가 일단 어려워 보이지?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시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이 보기 A,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읽어봤을 테니까 요 상관계수 이 상관관계를 지표화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얘가 양의 값을 가지면은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음의 값이면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일 수가 있는데 0이라고 하면은 그냥 독립이라고 말한대. 상관관계가 0이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A하고 B의 상관관계가 0이야 라고 하면은 A하고 B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I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기 채권에다 적용을 하면은 어떤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양 1이야. 플러스 1이야. 그러면 A하고 B가 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정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하나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 하나에서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만약에 부도가 안 발생하면 부도가 얘도 안 발생한다. 이게 플러스 1이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문장 볼까?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 있어. 이렇게 두 개 있고 각각의 대출 채권은 부도 확률은 10%야. 그리고 부도 나면 그냥 빵원.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는 몰라. 하지만 확률 변수야.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 계수는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설명해줬지.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잖아. 그러면 다른 채권도 반드시 부도가 난다 하고서는 여기 위에 1문단에서 나와 있는 요 말을 다시 이렇게 써준 거야. 이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었대. 그래서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종증권을 발행해서 상위, 하위로 부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표가 있어 얘들아. 표를 한번 볼까? 보면은 신종증권의 회수 금액이 여긴 지금 2억 원이고 상위 트렌치 투자자 1억 원, 하위 트렌치 투자자 1억 원 이렇게 받았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부도가 안 났다라는 거야. 회수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수 확률이라는 것은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부도 확률이 10%니까 부도 안 날 확률이니까 여기가 90% 이렇게 돼야 돼. 맞지? 그리고 나서 1이 있고 0이 있는데 일단 여기 0을 볼게. 0을 보면은 신종증권 회수금액 0원이야. 그럼 이거 뭐야? 부도 났다라는 거거든? 그치? 왜냐면은 A하고 B 두 개를 묶었는데 이게 하나가 부도가 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부도가 나는 확률 변수 플러스 1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0은 부도가 났으니까 0, 0 다 아무도 못 받아. 그럼 이거 부도 확률이야. 부도 확률은 10%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각각의 대출 채권이 부도 확률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거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신종증권 회수 금액이 1이래. 1. 1.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불가능.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별 대출 채권이 부도시 전액 손실 처리야. 전액 손실 처리. 그래서 회수 금액이 0원이거든. 0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회수 확률 자체가 이렇게 1억 원만 회수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회수 확률 자체가 0%야. 왜냐하면 하나가 부도가 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부도가 나고 부도 난다라는 것은 그냥 0원이라고 전액 손실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0%고 0%면 회수 확률이 0. 그럼 그냥 다 못 받는 거지. 0,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골라줘야 돼.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요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더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신종증권 회수 금액이 1억 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그 다음 문제도 볼까? 3번. 3번은 비교적 조금 쉽지.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기억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전통적인 중개라고 해서 은행. 니은은 그림자 금융 이거거든. 한번 바로 되는지 해볼까? 기억은 니은에 비해 자금 중개 과정이 짧고 단순. 너무 쉽지, 그치? 은행은 짧고 단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금자 보호 기능 존재. 이거 어디 나왔었는지 기억나니? 이 문단의 그림자 금융 처음에 설명하면서 예금자 보호 기능이 은행처럼 되지 않는 게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맞지?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은행 먼저 생각해 봐.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야? 은행이지. 그치?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은행.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는 이것도 은행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동일해, 동일해. 동일해. 니은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4번, 니은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 평가. 이거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고. 5번, 니은,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해서 공식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언뜻 보면 맞아 보이는데 이게 답이거든? 대출 채권 자체에 대한 신용 보강은 필요가 없었어. 대출 채권에 대한 신용 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그림자 금융이 대출 채권을 받았어? 이 대출 채권을 누구에게 팔지? 콘딧에게 팔았어, 그지? 콘딧이 그 대출 채권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 신종 채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지. 그때 요 신종 채권에 대한 신용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은행들이 그런 기능을 좀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대출 채권 자체에 대한 신용 보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거 신종 증권이지. 내가 자꾸 용어가 헷갈리네. 신종 채권이 아니라 신종 증권이지. 신종 증권.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건 좀 자세히 볼게. 4번이 조금 복잡한데 보기가 좀 중요하거든. 보기 한번 봐봐.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그림자 금융이 이제 왜 위험한지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치? 엄청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이어져 있으니까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당연하지. 왜냐면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 신종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쭉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레버리지야. 즉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기 자본이 있어. 내 돈. 내 돈에서 부채가 얼마나 많니라는 거야.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기 자금에 비해서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알겠지?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높니? 이거 보여준 게 레버리지야.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말은 부채, 그러니까 빚이 많다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 한마디로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부채,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대. 이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채권량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채권 발행량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 순응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까? 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얼마나 잘 조달되는지를 봤을 때 경기가 호황이야. 경기가 잘 막 굴러가. 사람들 돈이 많아. 그러면은 자금 조달이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잘 돼. 하지만 경기가 불황이야.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럼 이 자금 조달이 잘 되겠니? 사람들이 돈을 없으니까 뭘 사지도 않고, 그지? 낮아. 그러니까 채권 발행량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호황일 때 올라가고 불황일 때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경기 순응성, 경기에 순응한다 이런 의미지. 말이 어렵지는 않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우리 부도 확률 생각해 볼까? 부도? 대출 채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돈을 빌려주고 대출 채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난 돈을 못 갚겠어 이러면서 부도를 낼 확률은 이거 한번 그냥 생각해 볼래? 언제 높을 것 같아?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겠어? 별로 안 높아. 낮아. 돈이 많으니까. 근데 경기가 불황이야.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럴 때 부도가 나는 거지. 부도 확률이 높아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 하지만 불황일 때는 높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경기 역행성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경기 역행성. 경기에 역행한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내려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올라가는 게 경기 역행성. 요거 개념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 경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자금 조달 있지. 호황일 때. 채권은 막 발행이 잘 돼. 자금 조달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출 채권도 안전해. 확률, 부도가 안 나니까. 안전해.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경기가 불황이잖아? 경기가 안 좋아. 채권량도 떨어져. 자금 조달도 어려워. 그리고 채권도 위험해져.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대출 채권이 위험해졌어? 그럼 모든 트렌치별 신종증권의 가격도 막 또 낮아져. 위험하니까. 그럼 이 경우에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도 어렵고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위기. 이런 위기는 또 연결된 다른 금융회사로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시장 전체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요 지문도 좀 잘 봐야겠지. 이게 거의 무슨 복인데 지문 수준이야. 이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라에서 규제 당국에서는 경기 호황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해.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증권화를 억제하는 한편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도 좀 차분하게 나는 좀 써봤으면 좋겠어. 이제 주체는 규제 당국이야. 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조금 조절하려고 하냐면 규제 당국이 주체인데 경기가 호황일 때 좀 돈이 많고 잘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해. 레버리지가 뭐라고 했지? 부채 비율이지. 레버리지를 좀 억제하게끔 만들어. 이걸 다시 무슨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춘다라고 되어 있거든. 한번 써볼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 낮춘다는 거야. 이것을 나는 좀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높인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 분모 분자잖아. 이 총값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높아지고 무엇이 낮아지면 돼? 자기 자본, 분모가 높아지고 여기 이게 부채가 낮아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기 자본의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증권화를 억제하는 거야. 신종증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좀 못 만들게. 그러니까 빚을 좀 덜 지게. 네 돈을 많이 가져가라 하면서 좀 억제시켜줘. 하지만 경기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조금 완화해서 증권화를 좀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여기를 잘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 경기 불황기에는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준다. 증권화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경기 호황 때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신종증권을 많이 발행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진정해. 니네 부채를 비율을 좀 낮추고 진짜 네 돈을 좀 많이 가져가. 하다가 경기 불황 때는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을 잘 못하니까 야, 조금 더 이 비율을 완화시켜 줄 테니까 조금 부채, 빚이 조금 많아도
증권화 시킬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조금 더 많이 발행해라. 이렇게 관용적으로 해준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 여기 다시 볼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이라는 규제 비율이 좀 있었나 봐. 이거를 높이래. 그럼 뭘 높이라는 얘기인 거야? 뭘? 자기 자본을 좀 높게 가져가라 이 얘기지. 어. 야, 니네 돈, 부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니네 실제, 진짜 니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라 라는 그 비율을 높여가지고 손실 흡수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그래서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 부도로 인해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한다. 이것도 이해됐어. 또 특히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금융회사에서는 일반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자기자본 규제 비율 방금 한 거, 이거에 더해서 야, 추가적인 자기자본 더 쌓아라. 더 많이 너네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안정성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한다. 해서 여기, 요 마지막 쪽에선 뭘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네 자기 자본의 비율을 좀 더 높여. 니네 실제 자기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좀 잘못되더라도 니네 돈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됐니? 문제 선택지 볼까? 규제 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얘들아, 이거 잘 볼까? 규제 당국이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인 거야. 이거 그럼 생각해봐. 경기가 호황일 때랑 호황일 때 다시 써볼까? 경기가 호황일 때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불황일 때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요거. 경기가 호황일 때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낮춰. 레버리지를 억제해, 낮춰.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부채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호황일 때 낮추고 불황일 때는 그거보다 완화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올려줘. 그럼 경기 역행성 맞아? 호황일 때 내려가고 불황일 때 올라가니까 역행성 맞겠지. 2번,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증권의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올라가고 불황일 때는 내려간다라는 얘기지.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신종증권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있었거든. 여기 위험해지면 대출채권이 위험해지면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진다. 즉 불황일 때는 신종증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불황일 때 낮아지면 호황일 때 좀 더 올라가는 거지. 경기 순응성. 맞지? 3번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여기 마지막인데 마지막. 손실 흡수력을 높이도록 규제할 것이다. 맞지? 자기 자본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 자본 더 많이 필요해. 4번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더 클 것이다. 얘들아, 규제 이전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 보면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신종증권 요거 양 있지. 경기 호황일 땐 높고 불황일 때는 낮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규제하면 조금 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당연히 더 많이 발행하고 불황일 때는 좀 발행을 못하고. 다 맞거든? 우리 답이 5번이 되거든. 5번을 한번 살펴볼게.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낮추고 여기까지 일단 볼까? 레버리지 규제를 하는 거지. 레버리지 규제 요거야.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호황기에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수능성을 낮춘다라는 얘기는 뭐야? 경기 수능성이 뭐였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호황일 때 자금 조달이 신종증권 발행이 더 잘 돼. 이러면 수능성이야. 그치? 다시 얘기하면 신종증권 발행이 많이 돼. 이게 수능성이야. 그런데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이걸 낮추고 있다는 거야. 맞니? 맞지. 경기 호황 때 레버리지 규제를 이렇게 억제해가지고, 레버리지 자체를 억제해가지고, 그치? 억제해서 증권화를 억제한다 그랬지. 좀 덜 만들게. 부채가 좀 비율이 낮게, 즉 자기 자본 비율이 높게 만들면 당연히 증권화가 좀 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여기까지 맞아.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얘들아, 불황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불황기라는 것은 경기 불황시에는 얘도 지금 경기 수능성이거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채권량이 내려가는 거야. 이 경기 수능성.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요것을 이렇게 조금 올리고 싶은 거야. 경기 수능성을 낮추고 싶었던 거야. 역행성이 아니라. 역시나 경기 수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더 많이 채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 알겠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지문, 위에 보기 지문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얘들아, 여기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면, 혹은 이제 우리가 뭐, 육모나 구모나 수능에서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여기 지문도 이제 같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거든. 여기가 이제 보기이지만 하나의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이랑 앞에 있는 지문이랑 연결해가지고 좀 같이 숙지될 수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어. 엄청 길었지? 내가 지금 그냥 다 설명했거든?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좀 살펴보면서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도록 하자.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